2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의 본업은 더 나은 사회,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입니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의미가 있는 법안들을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목포 구도심을 문화재 보전 지역으로 개발한다며 본인과 친인척, 지인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특혜도 없었다는 게 손 의원 입장이지만 국회의원 직권을 이용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로를 놓거나 한 송원석 의원과 가족이 운용하는 학교 법인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게 한 장제원 의원 등 손혜원 의원만 논란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이런 논란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묵직한 숙제를 한국 사회에 안겨줬습니다. 이해충돌 또는 이익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함께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이해충돌 처벌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결국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처벌 규정은 현재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제재를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 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이 법안에 적시된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 등이 없어서 지금 이 법에 손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안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적 이해관계를 공직자가 먼저 파악해 지정된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에서 사적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은 물론 사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법안은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멍으로 지적돼 왔던 처벌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징역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검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만일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확인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익을 환수하거나 형사처벌.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발의됐습니다.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쳐 숨지게 했는데 징역 6년이 뭐가 중형이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례적 중형이라고 표현했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25일 새벽 2시 반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당시 22살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둡니다.
BMW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넘겨진 가해자 27살 박모 씨의 변호인은 애정 행각이 사고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량을 줄여보려는 꼼수에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징역 6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질타하며 법원은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윤창호법 제정 전의 사고여서 법률 불소급 적용 원칙에 따라 윤창호법이 아닌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치사,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가중치를 적용해도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특별 양형인자 가중 요소로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라는 것이 대법원 교통범죄 양형 기준입니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치사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은 9.5%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도 10명의 9명은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치상은 91.6%, 치사는 53.7%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음주운전 치사 평균 형량은 18.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상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음주 사망 사고 쪽으로 해서 한 사람 사망할 때 징역 한 2년 정도로 보는 것이 관행 아닌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유족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부산지법 징역 6년 판결은 대법원 양형 기준의 2배나 상회하는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선 윤창호법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대법원 양형 기준도 새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창호법 취지가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실상 살인행위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가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 더 저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4월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7기 상임위가 새로 꾸려집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 불륜설 유포 처벌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네, 작년 10월에 네.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불륜관계라는 네. 가짜뉴스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요. 네.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네. 이 소식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해당 내용의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는 두 사람의 이 허위 불륜설을 네. 작성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해서 이 중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퍼진 건가요, 애초에? 이게 최초에는 방송 작가들 사이에 뜬 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둘이 불륜이더라. 네. 이제 이런 카더라 통신이 번지더니 이것이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 네. 형태로 작성이 돼서 유포되면서 삽시간에 퍼졌다고 하고요. 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카톡 전송이 순식간에 120단계에 거쳐서 인터넷에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총 이제 120단계를 거쳐서 이제 찌라시가 유포가 됐는데요. 네. 주요 유포자들을 보면은 뭐 재수생,
대학생, 간호사, 무직 등 뭐 평범한 네.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냥 친한 언니한테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찌라시 전달과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 전달하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이 최초 유포자 외에 단순 유포자라고 네. 하더라도 이제 정통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120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 단순 유포자들을 모두 입건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번 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특정된 유포자들과 댓글 작성자에 한해서 입건했다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뭐 나영석, 정유미 씨처럼 본인들이 고소나 고발을 안 하더라도 수사에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이 둘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네.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네.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경우에만 그 명예훼손죄의 네. 경우에만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만일 누가 불륜이라더라 이렇게 카더라 퍼뜨렸는데 진짜로 불륜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네.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에 네.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이 게시됐던 상황이나 뭐 글의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인터넷에서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네. 뭐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자체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악플 이런 거 대처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네. 화면 캡처, 네. 이제 갈무리를 해서 증거를 남기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가해자가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조롱이나 욕설을 했다면 그 화면 역시 캡처해 주시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이트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네. 정통방법에 따라서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네. 방방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캡처해둔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를 하거나 네. 경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이제 명예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뭐 민사상, 뭐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민사상 위자료는 뭐 형사처벌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형사상 이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금 인정받기가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남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현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20일 경기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5살의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가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8m 아래로 추락해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는 17일 후인 9월 8일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2013년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지난해 상반기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가 돼서 법무부 단속을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겁니다. 그의 동료들은 창밖으로 달아나려는데 단속반이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동료들과 대책위는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그간 법무부는 단속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단속반원의 보디캠 영상 등을 검토한 인권위는 일단 단속반원이 다리를 붙잡긴 했지만 그게 추락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당시 단속 현장이 건설공사장으로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안전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는 등 단속반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 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단속반원들에게 있다.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입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단 수갑을 사용해 체포하고 바닥에 앉게 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등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했다. 이런 행위는 강제력의 사용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 단속 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지적입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한 징계와 단속 과정 영상 녹화 의무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모두 10명. 평균적으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 원인이 대부분 추락사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갖고 30여 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상 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법원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 앞서 법원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오늘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유가족이 부실 수사에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3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 폭행 논란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